이대호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그 연말정산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일인데도 1년에 한 번 해서 그런지 항상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분야별, 사례별로 저희가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히 의료비, 보험료 요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미리 보기까지 왜 꼭 필요할까요? 네,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요. 직장인이 내년 1년쯤 1월쯤에 하는 이제 연말정산을 미리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서부터 9월까지 내가 신용카드로는 얼마를 썼는지 뭐 체크카드로는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했던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던 항목들이 뭐뭐 있었는지 다 반영이 돼서 앞으로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환급을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될 수도 있겠네라고 해서 예상 수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네. 이렇게 모의고사 보듯이 한번 이렇게 미리 보는 것과 비슷한데요. 시험 점수가 어떨지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이 과목은 조금 더 공부해봐야겠다, 아니면 이 과목은 괜찮네, 이렇게 점검하듯이 직장인이 내 세금 시험 보기 전에 미리 결과 한번 봐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기회를 좀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모의고사가 그렇듯이 이제 이 서비스도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연말정산 때에서는 가족이 뭐 내용이 바뀐다든가 지출이 달라졌다든가 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에 지출이나 저축을 이제 늘릴지 말지 이런 걸 잘 따져봐서 쓸데없이 이제 돈 쓰는 과소비가 발생하지 않게끔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 2달 동안 네. 추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또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이라든지 연금펀드, IRP 이런 데 조금 더 네. 돈을 붓는다라든지. 오늘은 일단 의료비에 집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병원비로 쓴 돈 이거는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의료비, 병원비, 연말정산은 이제 내가 올해 썼던 병원 진찰비라든지 약값이라든지 아니면 컨택트 렌즈를 샀을 때 들어가는 돈들, 이런 것들을 썼으니, 의료비를 썼으니 세금 줄여줘라는 건데요. 다만 의료비 쓴 내역 전체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네. 내 연봉, 쉽게 말해서 연봉, 그리고 총 급여의 3%를 넘어가는 금액서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거기에 3%인 120만 원을 넘게 쓴 병원비부터 이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무제한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보통 연 700만 원까지만 이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나를 위해 썼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65세 이상 부모님 또는 6살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이 있다면 이 사람들 위해서 나간 의료비는 조금 전 말씀드린 700만 원 한도 없이 공제를 전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네. 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 연 700만 원 한도로 네.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가족에 대한 의료비까지도 공제된다라는 내용. 그러면 따로 사시는 부모님 것까지도 가능합니까? 네.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면은 뭐 이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다 공제를 해주는데요. 네. 그럼 이 가족들이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조금 조건이 있는데요. 네. 부모님이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한다면은, 즉 내가 부모님의 생계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고 부모님의 소득이 별로 없는 조건을 충족한다면은 이제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부모님의 소득이 좀 많다거나 아니면 나 말고 또 다른 형제분이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처럼 네.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잡고 있다면은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이제 부모님 명의로 카드 결제한 경우도 이것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내가 신고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의료비를 내가 직접 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뭐 결제 카드라든지 뭐 어떤 걸로 결제했다든지 이런 거는 무관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병원비를 부담했다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사시는 부모님까지도 의료비 공제가 되기는 하는데 네. 그게 다른 형제가 부양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면 네.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이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형제가. 네.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서 보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 한 명한테 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의료비는 어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 중에 네.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이 병원비를 다 몰아서 지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은요. 연봉의 3%는 넘어야 이제 공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연봉이 적은 배우자 쪽이 병원비를 지출하고 공제받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 3% 기준이 좀 낮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의 연봉이 한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3%는 180만 원이고요. 네. 아내의 연봉이 만약에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3%는 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병원비 만약에 150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아내를 통해서 병원비 150만 원을 썼다면 초과되는 금액이 30만 원이 나와서 이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남편을 통해서 이 의료비를 썼다고 하면 150만 원 썼다고 해도 초과분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병원비를 지출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누가 부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녀를 내가 부양해요라고 신고를 했다면 병원비를 엄마가 썼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공제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기본 공제를 넣고 있던 아빠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가 병원비를 썼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았으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연말정산할 때 자녀들을 어느 쪽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느냐 네. 이거 항상 갈려져 있으니까 유념해야겠네요. 일단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 쪽의 카드로 몰아서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병원비가 다 해당됩니까? 뭐 안 되는 병원이 있어요? 네, 이제 병원 가서 지출한 모든 돈 이게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예. 어떤 병원비는 또 제외되기도 합니다. 인정되는 의료비는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아프면 가는 병원이나 의원 같은 이런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료비라든지 치료비는 인정이 되고요. 네. 또 치료를 위해서 뭐 사는 의약품이라든지 한약 같은 비용은 다 되고요. 또 의료기기를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비용들도 다 공제가 됩니다. 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1년에 한 사람당 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보청기를 샀을 때도 이 비용도 공제를 받습니다. 또 이제 산후조리원, 출산한 다음에 산후조리원 가죠. 이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비를 썼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지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비 이런 거는 공제가 안 되고요. 미용 안 되고요. 안 됩니다. 네. 영양제 같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샀다. 이건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병원에 가서 지출한 병원비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병원비도 소득공제가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실손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는 어떻게 돼요? 네, 보험회사에서 이제 지급받은 실손보험비 같은 경우는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의료비는 내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 실손보험금은 보험사가 부담한 거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비 100만 원을 냈는데 그중에 보험사에서 한 40만 원 정도는 실손보험비로 돌려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60만 원만큼만 내가 부담한 거기 때문에 이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취업을 했다 네. 치면 입사하기 전에 쓴 의료비 같은 경우에 소득공제가 됩니까? 네, 이것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예. 회사 입사하기 전에 취업준비생일 때 쓴 의료비도 공제가 되는지 공제가 안 돼요. 이 재직기간 외에서 발생한 병원비는 이제 공제가 안 되는데 이유는요.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를 위한 이제 공제 항목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지출했던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연중에 일을 안 하다가 내가 입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좀 치사하긴 하죠. 이제 다만 이제 휴직이라고 한다면 좀 달라요. 휴직 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휴직은 이제 근로를 했다라고 보는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하고 네. 저축성 보험하고 또 이게 갈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험료도 세액 공제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 또 이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엇갈리는 게 있어요? 보장성하고 네. 저축성하고? 보험료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다만 이제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저축성 보험은 불가능한데 보장성 보험은 이제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보험이라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다쳤을 때 주는 치료비 같은 걸 주는 상해 보험
그리고 대신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사고나 병이 없어서 병원비를 쓴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돌려받는 건 거의 없는 보험이고요. 아,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돈을 모으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뭐 매달 10만 원씩 내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돈을 돌려받는 적금 같은 보험이 있고요. 또 노후에 연금처럼 이렇게 돈을 받는 연금 보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잘 챙겨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까지는 소득공제가 안 된다. 네.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보험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가입해 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이 보험의 종류는 무엇이냐, 누가 보험을 가입했느냐, 그리고 다친 사람이 누구였을 때, 누가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따져봐야 되는데 네. 쉽게 말해서 누가 다쳤을 때 돈 주는 보험이냐,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내 부양 가족이 다쳤을 때 돈을 주는 보험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보험료 내는 사람도 내가 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거 안 돼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건 장남이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장남이 기본공제를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있어요라고 해서 신고해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부모님의 보험료를 둘째 아들이 가입을 하고 둘째 아들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는 이제 보험료를 직접 본인이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둘째 아들은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해서 결론은 둘 다 보험료를 내고도 공제받지 못하는 사건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의 보험료를 대신 내드리고 있다면 네. 부양가족의 등재까지 해 놓는 게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서류 문서상과 네. 돈이 나가는 그 루트를 또 일치시켜 놔야 되는 맞춰놔야 거네요. 됩니다. 네. 그게 또 복잡하죠. 기본이고. 네. 건강보험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건강보험료는 이제 사회보험료라서 다 내야 되는데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떼이는 형태로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요, 이 건강보험료를 공제를 해주는데 직장인이 본인이 부담했던 건강보험료는 전액 다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10만 원이 건강보험료로 자동으로 빠졌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금액 100%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비슷하게 입사하기 전에 냈던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공제가 안 되니까는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것들 자동으로 떼나가는 거는 자동으로 이거는 공제가 된다. 네. 이건 어차피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입사하기 전 거는 안 되는 거고, 그 지역 가입자도 있고 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분들 건강보험료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게 돼요? 나중에 공제받을 땐? 네, 지역가입자는요 조금 전 말씀드린 직장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요. 네. 프리랜서나 사장님이 대표적인 지역가입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건강보험료 냈던 금액을 본인이 썼던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도 이런 지역보험료를 내는 이렇게 병행하는 경우라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지역가입자로서 이렇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를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직장인이 근로자가 이제 월급 말고도 다른 곳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냈던 건강보험료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로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님이 아까 자영업자는 의료비 공제를 못 받나요?라고 해주셨는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것저것 공제를 하는 거랑 의료비도 그러면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자영업자는요, 네. 그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아하. 네, 6월에 신고하는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라면은 의료비 공제를 직장인처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또 있어요. 성실 사업자면 네. 우리 다 성실하게 일하는데요. 맞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어떤 이 신고 기준입니까? 내용이 좀 달라요. 좀 네. 매출 금액이 달라가지고 이제 뭐 5억 이렇게 넘어가는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따로 6월 달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좀 예, 달라질 맞습니다.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그 보험료를 내는 형제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등재한 형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알려주셨잖아요. 0340님이 이번에 수술비를 여쭤보셨어요. 어머니 수술비를 A 형제가 결제하고
공제 신고는 B 형제가 하는 경우에 소득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수술비, 의료비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냈던 사람이라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잘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부모님을 뭐 A 형제의 기본공제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그 어머님을 B 형제의 기본공제로 바꿔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냈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서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 신고를 하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그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5092님이 제가 12월 31일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연말정산을 몇 월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연말에 퇴사하신다고요? 네, 연말에 퇴사하시면은 본인이 다니시던 공제 회사에선 2월 달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은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전 회사한테 그 소득공제용 자료 떼달라고 또 요청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 회사랑 좀 껄끄러워서 받기가 애매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작년 동안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받았던 내역이라든지 뭐 세금 신고 내역들은 다 있으니까는 요거 참고해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랑은 껄끄러워도요. 퇴사할 때 그 재무팀 직원하고 이제 친하기만 하고 나오면 나중에 연락하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